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적성 검사 수리 완성 교재 응용 수리 파트 한번 공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여기는 가장 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좀 골고루 이렇게 나눠서 먼저 방정식과 부등식 파트의 문제를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교재에 있는 이론 설명과 그 다음에 예제처럼 나와 있는 트이우다 문제 있죠? 제가 좀 발음이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트이우다? 네, 그 문제 한번 순차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나와 있는 개념이 방정식 중에서도 날짜, 요일, 시계와 관련된 개념이 이렇게 교재에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제가 이제 하나씩 말씀드리면 먼저 1일이 24시간이라는 건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신 개념인 거고요. 1일이 24시간인데 이 시간은 또 60분이잖아요. 그래서 24 곱하기 60을 하면 1440분이라고 할 수가 있고 또 이 분은 60초니까 다시 1440분에 60을 곱해서 86,400초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우리 이렇게 이 월별로 일수 따질 때 이렇게 손가락으로 이 손등에 이 뼈로 확인해서 하는 거 알고 계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여기가 이제 순서대로 1, 2, 3, 4, 5, 6, 7, 8 우리가 손가락 이렇게 할 때 여기는 마지막 손가락은 구부렸다 피니까 그것처럼 여기는 이렇게 7, 8 두 번 센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7, 8, 9, 10, 11, 12 이렇게 되면 튀어나온 부분은 다들 31로 계산을 하면 되고 쑥 들어간 부분은 30으로 계산을 하면 되는데 여기 두 번째가 유독 움푹 패여 있잖아요. 그래서 이 움푹 패인 부분만 28로 생각하면 된다고 초등학교 때 배웠던 기억이 납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윤년이라고 하죠. 윤년이 뭐냐면 2월 달이 보통은 28일이 있는데 29일이 있는 해가 한 번씩 있죠. 그렇죠? 그 윤년이 4년에 한 번 돌아온다는 거를 활용하는 기업 시험이 많습니다. 그래서 꼭 이렇게 날짜 계산할 때 뭐 몇 년이 흘렀는데 뭐 12년이 흘렀는데 12년 동안 뭐 총 며칠이 흘렀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꼭 윤년이 끼어 있게끔 이렇게 문제를 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어떤 윤년이 있었던 연도를 기준으로 4년 후는 또다시 윤년이 된다는 걸 명심하시고 문제를 풀이해 주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X월 Y일이 Z 요일일 때 N이루 요일은 N을 7로 나눈 나머지를 G 요일에 가산해서 구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뭐 예를 들어 오늘이 수요일인데 저는 새로 강의를 하면서 글씨를 정말 잘 쓰자고 다짐했어요. 그래서 잘 쓸 겁니다. 오늘이 수요일인데 그러면 38일 후가 무슨 요일이냐 이렇게 묻는다면 이 38을 7로 나눈 나머지를 알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38을 이렇게 7로 나누면 7호 35 해서 3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38일 동안 오늘과 같은 요일인 수요일이 5번 반복이 되고요. 그리고 3일이 더 지나야 38일이 된다는 거니까 오늘에 해당되는 요일에 3번을 더간 요일이 바로 38일 후의 요일이 된다는 거죠. 그 얘기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 38일 후는 무슨 요일이냐? 목, 금, 토 해서 토요일이 된다는 거죠. 토요일. 토요일. 자, 다음 시계 개념입니다. 시계 문제도 정말 자주 나오는 유형 중에 하나죠. 우리가 시계에서 시침과 분침은 서로 이제 다른 속도로 움직이는데 시침은 1시간에 1에서 2로 혹은 2에서 3으로만 움직이니까 30도를 움직입니다. 자, 그러면 1시간이 60분이잖아요. 60분에 30도를 움직이는 거니까 결국 1분에는 60을 이렇게 나눠보면 2분의 1도, 즉 0.5도를 움직이게 되는 거고요. 분침은 1시간에 한 바퀴를 다 도니까 360도, 즉 60분 동안 360도를 도는 거기 때문에요. 60으로 나누면 1분에는 6도를 돌게 되는 거죠.
그 개념이 여기에 소개가 되어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정보를 활용해서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어줘야 되거든요. 바로 나와 있는 트유가의 개념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시와 8시 사이에 우리가 12, 그 다음에 6, 3, 9, 7, 8 7시와 8시 사이에 시침과 분침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일직선을 이룰 때 시각은 이렇게 물었습니다. 자, 이게 지금 7시 정각이죠. 자, 7시 정각에서 이렇게 시간이 흘러서 얘는 이쪽으로 움직이고 이 시침 역시 이쪽으로 조금 움직이겠죠. 그래서 어느 순간 이렇게 일직선이 되는 때가 있을 텐데 그때 시각을 물었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시침과 분침이 이루는 각도는 몇 도입니까? 90도에서 이만큼을 더 갔기 때문에 150도예요. 그쵸? 현재 7시 정각에서 7시 정각 7시 정각을 기준으로 현재 각도는 150도인데 여기서 X분이 흐르면 시침은 아까 1분에 0.5도씩 즉 2분의 1도씩 이렇게 간다고 했는데 시침은 지금 이렇게 움직이니까 현재 각도를 줄어드는 방향으로 현재 각도인 150도를 줄어들게 하는 방향으로 움직이죠. 그렇죠? 줄어들게 하는 방향으로 움직이니까 시침은 2분의 1 x씩 움직이는데 그거 현재 각도인 150도를 작아지게 하는 방향으로 움직이니까 마이너스가 된다고 생각할 수가 있고요. 현재 각도를 줄어들게 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요. 분침은 여기에서 이렇게 움직이는데 현재 각도가 더 벌어지게 하는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그리고 1분의 6도씩 움직인다고 했으니까 플러스 6x도가 움직여진다고 생각할 수가 있네요. 그러면 결국 150 마이너스 2분의 1x 플러스 6x 이렇게 될 건데요. 그 결과가 어떻게 돼야 됩니까? 아예 이렇게 쫙 펴지는 180도가 돼야 돼요. 서로 반대 방향으로 일직선을 이룬다는 게 이렇게 쫙 펴지는 180도라는 걸 이해해 주셔야 되겠죠? 네, 그러면 이 결과가 180도가 돼야 합니다. 계산해 보도록 할게요. 분모를 통분해야 되기 때문에 150, 그 다음에 플러스 2분의 마이너스 x 플러스 12x 이게 180 이렇게 된다면 결국 2분의 11x는 150이 이쪽으로 이항해서 30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x는 30을 11분의 2로 곱한 11분의 60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즉 7시를 기준으로 7시 정각을 기준으로 x분 11분의 60분이 지나면 일직선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뭐 대략적으로 한 5분, 5점 몇 분이겠네요. 그러니까 5분 몇 초.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제가 설명해드린 해설이 그 교재에 나와 있는 해설이랑 약간 다를 수도 있는데 제 설명이 더 이해하기 쉬우신 분들은 강의를 듣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조금 어려우신 분들은 교재에 나와 있는 해설을 보고 참고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소개하고 있는 개념은 방정식과 부등식의 고유 대명사 격인 거속시, 거리, 시간, 속력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는 거의 안 나오는 시험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거속시는 이제 너무도 유명한 우리가 어릴 적부터 익히 사용하고 있는 거속시 혹은 거시속이라고도 하고 거리, 속력, 시간 요 동그라미를 많이들 활용하고 계시죠. 그리고 이걸 사용해서 푸는 게 사실 제일 간단합니다. 저도 이 동그라미 안 그리면 못 풀어요, 문제를. 완전 습관이 되어 있어서 여기 이 동그라미를 채우지 않으면 발상 자체가 잘 안 돼요. 자, 그래서 제가 풀이를 해드릴 때도 계속 동그라미를 그릴 거예요. 자, 이 동그라미를 해석하는 방법이 거리를 얻고자 한다면 이렇게 거리를 제외한 나머지 칸을 다 읽어라. 얘네들이 나란히 써져 있기 때문에 거리를 얻고자 한다면 나란히 써 있는 애들은 곱해지는 속력 곱하기 시간.
이렇게 이해하면 된다는 거고요. 속력은요. 얘를 제외한 나머지 칸을 읽으면 얘네들은 위아래로 배열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요 형태 그대로, 즉 시간분의 거리로 분수 모양을 만들어 생각하면 된다라는 뜻입니다.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시간에 대한 결과값을 얻고자 한다면 이 칸을 제외한 나머지 칸을 그대로 읽어주면 되는데 속력과 거리가 위아래로 배열이 되어 있으니 이 형태 그대로 분수꼴로 생각해서 우리가 계산해주면 된다. 즉 속력분의 거리.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그 내용이 여기에 다 풀어서 써져 있고요. 그리고 이제 특히 여기에서 나와 있는 내용은 뭐냐면 기차가 터널을 통과하는 문제 혹은 뭐 육교를 통과하는 문제 이런 문제가 많이 나와요. 그런 문제를 할 때 기차가 움직인 전체 거리가 그냥 터널의 길이만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여기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이렇게 터널이 있어요. 이 터널을 기차라든지 버스라든지 택시라든지 걔네가 지나가요. 그러면 지나가려면 이렇게 생긴 애가 여기가 앞머리라고 한다면 앞머리가 들어간 순간부터 요 앞머리가 여기 끝 지점에 도달한 순간까지가 앞머리를 기준으로 이 앞머리가 여기서부터 여기로 옮겨졌기 때문에 그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움직인 상태가 바로 터널의 길이만큼 움직이고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이 상태라면 뭐 기차가 터널을 완전히 빠져나왔다고 할 수가 있나요? 그럴 수가 없죠. 지금 이 상태는 만약에 터널에 큰 일이 난다면 뭐 화재라든지 이런 게 난다면 문제가 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거는 터널을 빠져나온 상태가 안 됩니다. 터널을 빠져나오려면 어떻게 해요? 이 앞머리가 여기까지는 와야 된다는 거죠. 앞머리가 여기까지는 와서 아예 이 꼬리 부분까지 밖을 빠져나온 상태가 돼야 되니까 앞머리를 기준으로 앞머리가 터널의 길이만큼 움직인 여기까지 와서는 터널을 빠져나온 게 되지 못하고 터널을 통과한 게 되지 못하고 자기 몸통 길이만큼을 더 가줘야 요만큼을 더 가줘야 완전히 통과한 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기차가 터널을 통과하거나 다리를 지나가기 위해서는 기차가 움직인 거리는 기차의 길이를 항상 터널과 아니면 다리의 길이에다 더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이해되셨나요? 네, 그리고 다음에서 여기 아래쪽에서 나와 소개하고 있는 개념은 이제 흐르는 물에서 뭐 배가 갔다, 뭐 보트가 갔다, 그리고 거슬러 올라온다, 뭐 이런 유형의 문제 있잖아요. 그런 유형의 문제인데요. 우리가 강물 자체는 흐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모터가 달리지 않은 돛담배도 가만히 냅두면 흘러갑니다. 왜냐? 강물 자체의 속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배가 강물을 그냥 이 배의 속력 자체가 없는 상태에서도 흘러가는 상태이기 때문에 배 자체가 속력을 가진 상태라면 강물을 따라 흘러갈 때, 강물을 따라갈 때는 배의 속력에 강물의 속력이 더해진 게 최종 속력이 되는 거고요. 강물을 거슬러 올라갈 때는 강은 이렇게 가고 싶은데 배는 이렇게 가고 싶어요. 그러면은 배의 속력에 강물의 속력이 계속 방해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나는 이렇게 가고 싶은데 계속 나를 밀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배의 속력에 강물의 속력이 방해를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최종 속력이 이렇게 결정이 납니다. 네,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개념입니다. 자, 그러면 이 개념들을 활용해서 우리가 트유다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설명해 드린 강물에서 강을 걸어가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강물 위를. 그쵸? 뭔가를 타고 가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철수는 배나 보트를 타고 있다고 생각하고 문제를 푸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강물이 A 지점에서 3km 떨어진 B 지점으로 흐르고 있대요. 강물은 요 방향으로 흐릅니다. 자, 물의 속력 자체는 1이라고 나와 있네요. 철수가 A에서 B 지점까지 갔다가 다시 되돌아오는데 1시간 6분 40초가 걸렸다고 하네요.
자, 그러면 철수의 속력은 몇 미터 퍼 세컨인가? 자, 일단 단위 자체가 초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초로 바꿔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쵸? 네. 초로 바꿔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1시간은 60분. 지금 일단 이거를 아예 다 분으로 먼저 바꿀게요. 66분 40초죠. 자, 그러면 66에다가 60을 곱하고 40을 더해야 되겠네요. 그쵸? 그러면 66에 36, 66에 36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총 여기에다 이제 40을 더하기 때문에 4000초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네요. 그리고 여기 단위가 또 미터고 여기는 킬로미터로 나왔으니까 이 단위는 3000m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개의 동그라미를 그릴게요. 강물을 따라갈 때. 자, 철수의 속력은 얼마인지 모르니까 A라고 하면 강물을 따라갈 때는 철수의 속력 A에다가 강물의 속력 1이 이렇게 더해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3000m를 가니까 이렇게 거리 자리에 3000을 채워주면 되겠죠. 자, 그럼 여기 시간 자리가 비게 됩니다. 자, 그리고 강물을 거슬러 올라갈 때. 강물을 거슬러 올라갈 때는 철수의 속력에 강물의 속력이 방해를 하고 있는 거니까 A-1이 될 거고 역시 3000m를 가게 돼요. 그쵸? 여기도 역시 시간 자리가 비어 있고.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이 동그라미를 채울 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문제를 읽고 3칸 중에 2칸을 채울 수 있게 되면 나머지 한 칸은 그 관계성을 이용해서 내가 채울 수가 있어요. 이 한 칸은 어떻게 채우면 되나요? 여기는 이거분의 이거라고 했잖아요. 그쵸? 이렇게 채울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역시 여기도 이 비어있는 3칸 중에 2칸을 채우면 나머지 한 칸은 관계성을 이용해 내가 채울 수 있다. 그럼 여기는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내가 직접 채운, 관계성을 이용해서 내가 직접 채운 그 칸들의 활용으로 대부분의 방정식 문제가 풀립니다. 그러면 얘와 얘를 어떻게 활용해서 우리가 문제를 풀 수 있을까? 내가 채운 이 칸이 무엇을 의미하는 거 봤더니 여기는 시간에 대한 자리였어요. 그쵸? 그럼 여 시간과 여 시간을 더한 게 총 걸린 시간이 되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간과 이 시간을 더한 게 얼마? 4000이 되면 된다. 요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1000 약분을 해서요. A 플러스 1분의 3 A 마이너스 1분의 3 이거는 4 이렇게 될 거고요. 자, 분모와 이 식 전체에 A 플러스 1 A 마이너스 1을 이렇게 곱해서 분배를 해줄게요. 모두에게. 자, 그럼 여기는 3A 마이너스 1 3A 플러스 1 그리고 여기는 4A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그쵸? 자, 그러면 여기는 3A 마이너스 3 플러스 3A 플러스 3 여기는 4A제곱 마이너스 4 이렇게 될 겁니다. 자, 이거 이렇게 없어지고요. 자, 계산해주면 4A제곱 마이너스 6A 마이너스 4는 0 이렇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2A제곱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2는 0 이렇게 돼서 자, 얘는 우리가 인수분해를 해주면 2A와 A 그리고 2, 1 이렇게 되겠죠? 네, 잘 보이시나요? 자,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여기가 마이너스고 여기가 플러스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2A 플러스 1 A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거든요. 이거는 0. 그러면 A 값은 2 또는 A 값은 마이너스 2분의 1인데 속력이 음수일 수 없잖아요. 그쵸? 속도는 음수일 수 있는데 속력은 음수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네, A는 2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철수의 속력 A는 2가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겠네요. 정답 1번입니다. 네, 다음 교재에서 소개하고 있는 개념은 나이, 인원, 개수에 대한 개념인데요. 네, 나이는
여러 명의 나이를 상대적으로 비교했을 때 특정 사람의 나이를 구하는 유형으로 많이 출제가 되고요. 주로 이제 연립방정식이나 1차 방정식 유형으로 많이 등장을 합니다. 자, 그리고 현재 나이는 달라도 똑같이 5년이 흐르면 다 같이 5살씩을 더 먹는 거죠. 그렇죠? 그런 식의 상식적인 그런 개념을 이렇게 꼭 추가하셔야 된다는 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인원이나 개수를 구하는 그런 증가 감소 문제가 또 자주 출제가 되는데요. 뭐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잖아요. 작년에 남학생은 몇 명, 여학생은 몇 명이었는데 뭐 몇 명이 전학 가고 전학 와서 올해는 뭐 10%가 늘었고 20%가 늘어서 총 몇 명이 늘었더라. 뭐 이런 유형의 문제. 그런 유형의 문제에서 x가 a% 증가하면 이렇게 계산이 된다는 거. 그 다음에 x가 a% 감소하면 이렇게 계산이 된다는 거. 알고 계시죠? 자, 여기에서 퍼센트라는 게 한국말로 백분율입니다. 백분율의 정확한 개념. 100이 분모인 비율이에요. 100이 분모인 갑분싸 이런 것처럼 줄임말입니다. 줄임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자리에 100이 분모인 비율이라고 했으니까 이 퍼센트 자리에는 항상 이 퍼센트라는 기호 대신에 얘를 사용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이게 대신 쓰이게 된다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그러면은 A의 X%가 증가한 거니까 X에다가 이 X의 A%가 증가한 거니까 X에다가 X의 A%, X의 A%인데 A% 대신에 100분의 1을 써서 이게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죠. 얘를 X로 묶어낸 게 얘가 되는 거고요. 이해되셨죠? 역시 이것도 그러면 같은 의미인데 감소했으니까 이 자리가 마이너스로만 바뀐 거겠죠. 이해되셨나요? 네, 그러면 역시 트유다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경이와 효진이의 현재 연령비, 나이 문제가 나왔네요. 현재 연령비는 3대 1이고요. 5년 후의 연령비는 7대 4가 된다고 합니다. 연경이와 효진이의 현재 나이는 몇 세인가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연령비가 이렇게 3대 1로 나왔기 때문에 연경이를 3A, 그 다음에 효진이를 A, 세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쵸? 그러면 이 친구들이 5년이 흘렀어요. 그럼 5년 후에는 연경이 친구는 3A 플러스 5살이 될 거고요. 효진이 친구는 A 플러스 5가 될 거예요. 그럼 이때의 이 나이 B는 뭐가 된다고요? 7대 4가 된다고요. 좀 예쁘게 간결하게 정리해서 써보면 3A 플러스 5 대 A 플러스 5가 7대 4가 될 것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비례식이 나왔어요.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과 같다는 비례식의 성질을 사용해주면 되겠죠? 네, 그래서 7A 플러스 이렇게 곱한 7, 5, 35.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하면 4, 3, 12A, 그 다음에 20이요. 이렇게 될 거고요. 얘 이쪽으로 2항, 얘 이쪽으로 2항하면 5A는 15 되겠죠? 그래서 A는 3이 나와요. 아이고, 효진이가 이렇게 어린 줄 몰랐네요. 자, 그래서 효진이 친구가 3살이에요. 친구도 아니네요. 효진 아가가 3살이고요. 연경 친구는 그러면 9살이 되겠네요. 그러면 9세, 3세. 정답 1번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또 이제 단골 출제 문제인 원가, 정가, 할인가에 대한 문제예요. 그래도 여기는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가장 많이 접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도 많이 친숙하다고 여겨지는 파트예요. 우리가 할인이나 세일은 늘 우리 가까이에 있잖아요. 그쵸? 뭐 20% 세일, 30% 세일. 아무리 수포자라도 저는 자기가 몇 프로 할인 받았다라고 할 때 그거 계산 못하는 경우는 잘 보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친숙하게 접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이 부분만큼은 여러분들께서 얼마든지 잘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원가라는 개념에서 원가는 원가에 어떤 이익을 붙여서 정가를 매기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정가에서 이익을 뺀 게 원가가 되겠죠. 그죠? 그럼 반대로 정가는 원가에
어떤 이익을 붙인 상태를 말하는 거겠죠. 자, 할인가는 정가에서 할인율을 적용해서 실제로 판매하는 가격입니다. 그래서 원가에서 할인을 하지는 않겠죠. 원가에서 할인을 하면 판매자 입장에선 손해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가, 원가에 얼마만큼의 이익을 붙인 상태에서 안 팔려가지고 조금 낮춰서 파는 상태. 그러면 원가를 기준으로 한 요만큼 정도만 이익을 보고 파는 상태가 되겠죠? 이렇게 높였다가 살짝 낮춘 그런 상태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할인가는 정가에서 할인율이 뭐 20%면 아까 20%면 2%짜리에 100분의 1을 붙이면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렇게 돼서 결국 정가 빼기 정가의 20%면 이렇게 될 거예요. 거기서 정가로 묶어내면 이 상태의 식이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A에서 B% 할인한 가격은 A 1-100분의 B 이렇게 되는 거고요. A1에서 그럼 B1 할인했을 때 할인율을 계산하려면 지금 여기에서 A분의 B 곱하기 100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쵸? 얘를 구하고 싶은 거죠. 얘를. 여기가 어떻게 되는지. 그러면 할인된 가격과 원래 가격을 활용해서 몇 프로가 할인됐는가를 생각하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원가, 정가, 할인가를 활용한 유형의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유다 문제 보시면요. 자, H마트에서는 아이스크림을 한 개당 A1에 들여오는데 그러면 지금 여기에 얘기하고 있는 A1이 원가가 되겠죠. 20%의 이익을 붙여서 먼저 판매를 합니다. 그럼 그게 정가가 되는 거죠. 그럼 정가는 A1에다가 A1에 20%를 붙이는 거니까 20% 대신에 100분의 1을 쓰면 이렇게 된 게 정가가 되겠죠. 자, 그렇게 원래 판매를 하는데 개점 3주년을 맞아서 이 아이스크림 한 개당 500원을 할인해서 팔기로 했어요. 그러면 할인가는 이 정가에다가 500원을 뺀 것이 되겠네요. 자, 그럴 때 그러면 할인해서 팔면 아이스크림 한 개당 700원의 이익이 남는데요. 그러면 700원의 이익이 남는다는 건 들여온 가격 A1보다 700원이 비싼 상태가 된다는 거죠. 할인가 자체가. 이해가 되셨나요? 원래는 이렇게 정가를 매겨서 파는데 개점 3주년 맞아서 500원을 깎아서 팔면 결국은 아이스크림 하나 팔 때마다 원가에 비해 700원이 비싸게 팔리는 거여서 700원의 이익을 본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식이 이렇게 세워집니다. 그러면 그때 한 개의 원가 A1이 얼마인지 물어보고 있는 거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계산을 해볼게요. 얘랑 똑같이 A가 더해져 있는 상태니까 이렇게 없어지고요. 여기는 약분이 돼서 10분의 2A만 남아요. 그리고 얘는 이쪽으로 2항해서 1200이 되겠네요. 그쵸? 그럼 이제 양변에 이것의 역수를 곱해주면 되겠죠? 그럼 이렇게 돼서 A, 즉 원가는 600에다가 10을 곱한 6000이 되겠네요. 오, 비싼 아이스크림이네요. 뭐 이렇게 큰 통에 들은 아이스크림인가 봐요. 그쵸? 그래서 6000원. 정답 4번입니다. 네, 다음 개념으로는 일에 대한 문제예요. 이 유형도 정말 자주 보시죠. 뭐 철수가 일을 하는데 철수는 뭐 4일에 거쳐서 일을 끝내고 뭐 저는 현지인데 현지는 뭐 열흘에 거쳐서 끝내고 뭐 이런 유형의 문제예요. 그래서 뭐 같이 일하면 며칠 만에 끝나느냐 뭐 이런 유형의 문제예요. 자, 그래서 그런 유형의 문제를 일률이라 하는데요. 일률은 정의 자체는 단위 기간 동안 처리할 수 있는 작업량, 하루에 할 수 있는 양을 묻는 거고요. 전체 작업량을 일일로 놓고 분, 시간 등의 단위 기간 동안 한 일을 이렇게 한 일을 기준으로 식을 세워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뭐 며칠에 걸려서 현지는 5일에 걸려서 일을 끝낸다라고 하면은 하루에 1일에 끝내는 양이 얼마인지 계산을 하시고요. 뭐 A 수도관은 뭐 30분에 거쳐서 욕조를 채운다 이런 문제면 단위 시간인 1분에는 얼마만큼을 채우는지를 생각하셔서 식을 세우시면 되고요. 뭐 1시간에 거쳐서 뭐 3시간에 거쳐서
3시간에 거쳐서 뭐 책을 다 읽는다. 뭐 이런 말이 나오면 그러면 단위량이 시간이니까 단위 시간, 1시간 동안에는 얼마만큼을 하는지 그런 식으로 단위 시간 안에 한 양을 기준으로 잡아서 계산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훨씬 더 생각하기 편하겠죠. 다음으로는 톱니바퀴인데요. 톱니바퀴는 이렇게 작은 톱니와 큰 톱니가 이렇게 만난다고 하면 예를 들어 얘가 톱니가 12개고 얘가 48개예요. 그러면 얘가 한 바퀴, 큰 톱니가 한 바퀴 도는 동안 얘는 4바퀴 돌아야 되는 거죠. 그쵸? 그런데 얘가 한 바퀴 돌려면 얘는 4바퀴 돌려야 되는데 그러면 결과적으로 돌아간 서로 뭐라고 해야 되지? 서로 이렇게 제가 표시해 놓은 첫 톱니가 이렇게 한 바퀴 돌아갈 때 다시 이렇게 여기에 표시해 놓은 얘와 얘가 다시 만나기 위해서 돌아간 톱니 수가 이렇게 한 바퀴, 4바퀴가 된다면 그러면 그 시간 동안 총 돌아간 톱니 수는 어떻게 될까요? 같아지겠죠? 그죠? 지금 48개의 톱니가 한 바퀴를 도는 동안 48개의 바퀴돌이 돌아갔고 얘는 12개의 톱니가 4바퀴 도는 동안 12개가 4번씩 이렇게 돌아가면서 총 돌아간 톱니 수는 48개 동일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돼서 결국 계산할 때는 톱니 수와 회전 수 이게 같아진다는 걸 활용해 주시면 됩니다. 톱니 수와 회전 수를 곱한 게 총 맞물린 톱니 수와 같아진다는 걸 활용해 주시면 됩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지금 얘 곱하기 얘도 48, 얘 곱하기 얘도 48. 그게 양쪽이 계속 이렇게 입을 맞췄다고 해야 되나? 이렇게 맞물린 톱니 수가 같아진다. 12 곱하기 4를 하나, 48 곱하기 1을 하나 결국 같아지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다? 얘네들이 그때까지 맞물린 톱니 수가 된다. 이런 식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역시 이걸 활용한 유형의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젝트를 완성하는데 A 사원이 혼자 하면 7일이 걸린대요. 그러면 A 사원이 7일이 걸린다고 했으니까 A 사원은 1일 동안엔 7분의 1만큼의 일을 하는 거죠. 자, 그리고 B 사원은 혼자 하면 9일이 걸린다고 했어요. 그러면 1일 동안에는 9분의 1만큼의 일을 하는 겁니다. 그쵸? 자, 그러면 3일 동안 두 사원이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하다가 B 사원이 병가를 내는 바람에 나머지는 A 사원이 혼자 처리해야 돼요. 그러면 A 사원이 혼자 얼마나 며칠 동안 더 일을 하느냐를 묻고 있습니다. 자, 처음에는 같이 3일을 해요. 그러면 하루에 A는 7분의 1씩, B는 9분의 1씩 같이 3일 동안을 진행을 하고요. 갑자기 B 사원이 아파서 A 사원이 하루에 7분의 1씩 며칠 동안 혼자서 더 해가지고 전체 일에 해당되는 숫자 1만큼을 다 마무리해야 되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식이 이런 식으로 세워집니다. 그럼 이렇게 A 사원이 혼자 일한 날수가 며칠이냐를 묻고 있는 거죠. 자, 여기는 63으로 통분될 겁니다. 63분의 여기는 9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7 될 거라서 그러면 16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얘는 이렇게 약분을 해서 21이 될 거고요. 그러면 7분의 1x는 얘 21분의 16이 이쪽으로 이항해서 21분의 5가 되겠네요. 그쵸? 양변에 7을 곱해주면 될 거예요. 7을 곱해주면 x는 이렇게 약분이 돼서 3분의 5 이렇게 되겠죠. 근데 3분의 5일이 없어요. 그럼 3분의 5일이라는 건 사실 1과 3분의 2니까 하루하고도 3분의 2, 하루의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뜻이나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총 2일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됩니다. 네, 다음 개념은 또 역시 정말 자주 등장하는 유형의 문제인 농도입니다. 자, 이 농도 문제도요.
거속시와 마찬가지로 이 동그라미를 활용해서 풀면 정말 스트레스 안 받고 쉽게 풀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소금물이라든지 설탕물이라든지 이런 액체를 만드는 과정을 생각해 볼게요. 먼저 밑에 물을 준비해 놓고 위에서 소금을 뿌리거나 설탕을 뿌리면 되는 거겠죠. 혹시 밑에 위에 물을 준비해서 밑에서부터 위로 이렇게 뿌리시는 분 계신가요? 그런 분은 없으시겠죠. 그죠? 밑에 물을 두고 위에서 뿌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죠? 이렇게 밑에서 위로 뿌리는 게 아니라. 자, 그렇기 때문에 3칸 중에서 아래쪽 2칸 중 1칸에 내가 물을 준비하면 되는데 사실 여기 어떤 수치에도 그냥 물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냥 물은 없기 때문에 뭐 소금물 혹은 설탕물 이렇게 소금물의 양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좀 자리를 크게 할게요. 소금물의 양. 자, 그리고 위에서 소금을 뿌린다고 했으니까 위쪽 칸이 소금의 양을 적는 칸이 되고요. 그럼 나머지 한 칸은 당연히 농도가 되겠죠. 자, 그리고 얘는 뭐 이런 100 같은 수치가 필요한 그런 값이기 때문에 이게 사람의 얼굴이라고 생각하고 양쪽에 귀를 달아주시고 아래쪽에는 목을 달아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석하면 되냐면요. 예를 들어 제가 농도를 구하고 싶으면 우리 거속시 할 때처럼 요 칸을 제외한 나머지 전체를 다 읽어주면 되는데요. 여기에 이렇게 귀가 달렸다는 걸 기억하고 얘는 얘분의 얘 곱하기 100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는 거죠. 그리고 반대로 소금물의 양을 구하고 싶으면 여기를 제외한 나머지를 읽어주면 되는데 그러면 농도분의 소금의 양 곱하기 귀가 달렸다는 걸 생각하고 100을 해주시면 되고요. 역시 소금의 양을 구하고 싶으면 얘를 제외한 나머지를 읽어주면 되는데 여기는 얘 곱하기 얘에다가 100을 이렇게 나눠야 되는 상태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해되셨나요? 네, 그렇게 생각하고 진행해 주시면 되고 역시 이 문제도 문제를 읽으면 3칸 중에 2칸이 채워져요. 그러면 그 2칸의 관계성을 이용해서 나머지 한 칸은 내가 직접 채우고요. 대부분의 문제가 내가 직접 채웠던 그 칸을 활용해서 식이 세워져 가지고 문제가 풀립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그렇게 이제 푸시면 되고요. 또 주의해야 할 점. 주의점. 만약에 두 소금물이나 설탕물을 더할 때 소금물의 양 더해지는 거 맞고요. 소금의 양 더해지는 거 맞지만 소금물의 양과 소금의 양은 더해지지만 농도는 단순히 더해지지 않는다는 거죠. 않는다. 예를 들어서 10%의 소금물 200g과 10%의 소금물 300g을 더하면 소금물의 양은 더해져서 500g이 되는 거 맞아요. 그죠? 근데 10%랑 10%를 더하면 그대로 10%죠. 두 개가 더해져서 20%가 되나요? 안 된다는 거죠. 그쵸? 그래서 얘네 둘을 더하게 되면 10% 소금물 500g이 되는 거지 20%짜리 소금물 500g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농도라는 수치는 두 개의 서로 다른 소금물을 더한다고 해서 더해주는 수치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그럼 해야 되냐? 소금물의 양 더해지고 소금의 양 더해져서 그 새롭게 더해진 소금물의 양과 소금의 양을 가지고 다시 따져야 되는 개념이 되는 거죠. 그것만 명심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를 활용해서 역시 TU다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의 설탕물 480g에 그러면 여기에 480. 그럼 3칸 중에 2칸 채워지면 그 둘의 관계성을 이용해서 나머지 한 칸은 내가 직접 채울 수 있다고 그랬죠. 여기를 채우고 싶으면 얘네 둘의 관계를 이용해서 채우면 되는데 항상 여기는 귀걸이, 여기 목걸이 달렸던 거 생각하시고 얘네 둘을 써줄 때 100분의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거 두 개가 약분이 돼서 48이 여기 쓰이겠죠. 그쵸? 자, 이런 상태에서
20%의 설탕물 120g을 섞었대요. 20%의 설탕물 120g이요. 그럼 역시 이 자리는 24가 쓰여질 겁니다. 그쵸? 자, 이 설탕물에서 한 컵의 설탕물을 퍼내고 퍼낸 설탕물의 양만큼 다시 물을 부었더니 11%의 설탕물이 되었다. 이때 컵으로 퍼낸 설탕물의 양은 그랬는데 일단 얘네 둘을 섞어 볼게요. 섞으면 여기는 일단 더해지지, 농도는 더해지지 않는다고 했고 얘네 둘이 더해져서 600이 될 거고요. 소금의 양 더해져서 얼마가 되죠? 72가 되겠네요. 그쵸? 그러면은 이렇게 새롭게 더해진 설탕물의 양과 설탕의 양으로 새롭게 농도를 구하시라고요. 그래서 구할 수 있을 텐데 뭐 사실 여기가 이제 이렇게 구해지면 얘는 얘분의 얘 곱하기 100 이렇게 된다고 생각하면 여기가 12% 이렇게 되겠네요. 그쵸? 자, 이 상태에서 한 컵의 설탕물을 퍼낸대요. 그러면 여기가 이렇게 빠지겠죠. 여기가 빠지면 여기도 같이 빠져야 돼요. 그쵸? 여기도 같이 빠지는데 얼마만큼 빠지는지를 알고 싶으면 약간의 계산이 필요합니다. 자, 설탕물의 양이 600-x로 바뀌었어요. 얘가 바뀌면서 이렇게 빠지게 되는 설탕물에서 설탕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자리도 변화가 생길 거예요. 변화가 안 생기는 유일한 수치가 농도겠죠. 그러면 이게 이렇게 변했는데 농도는 그대로야. 그러면 이걸 반영해서 여기가 어떻게 변할까를 생각해 보면 여기는 100분의 얘 곱하기 얘 이렇게 쓰여지겠죠. 이렇게요. 그쵸? 그래서 여기가 x 빠졌다고 여기도 섣불리 x 이렇게 쓰시면 절대 안 됩니다. 얘가 이렇게 바뀌었는데 농도는 그대로니까 얘네들의 관계성을 이용해 여기를 채워주셔야 되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자, 이 상태에서 한 컵의 물 빼낸 만큼을 추가했어요. 그러면 그냥 물 x를 추가한 거죠. 그럼 이 맹물에는 설탕이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는 그대로인데 여기만 600으로 바뀔 거고요. 그럼 농도에는 변화가 생길 거니까 여기는 섣불리 채워선 안 되고요. 여기가 100분의 12, 600-x 이렇게 될 겁니다. 너무 자리가 좁죠? 이렇게 되겠네요. 그쵸? 그러면 그때 농도가 얼마라고요? 11이 됐대요. 그러면 이제 얘네 셋 사이에 관계성이 잘 성립을 해야 되잖아요. 그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 x가 얼마인지 알아내는 거죠. 자, 그러면 얘네 셋 사이의 관계성이 잘 성립하기 위해서는 이거는 100분의 얘 곱하기 얘 이런 관계가 성립을 해줘야 되는 거죠. 100분의 12, 600-x는 목걸이 달고 100분의 11 곱하기 600 이게 성립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해서 66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100분의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얘 여길로 이렇게 양변에 100 곱해주면 결국 이렇게 약분돼서 7200 마이너스 12x는 6600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2x는 600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러면 우리가 찾아야 되는 x는 50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한 컵으로 퍼냈다라고 할 때 그 퍼낸 한 컵의 양이 50g이 되겠네요. 정답은 2번입니다. 네, 다음으로는 수 문제예요. 수는 뭐 예를 들어 연속하는 자연수를 구한다 혹은 연속하는 홀수를 구한다 연속하는 짝수를 구한다 라는 그런 유형의 문제가 나올 때 세 개의 수를 더한다라고 하면은 가운데 수를 미지수 x로 더해주시고 연속한다라고 하면 그 다음 건 x 플러스 1 그 앞에 건 x 마이너스 1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연속하는 세 짝수나 세 홀수는 짝수와 홀수 사이에서는 홀수들끼리는 2씩 차이가 나기 때문에 가운데 걸 x로 둔다면 그 다음 홀수나 짝수는 x 플러스 2 그 앞전의 홀수나 짝수는 x 마이너스 2로 표현해 주시면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10의 자릿수와 1의 자릿수를 뭐 바꿨더니 뭐 아까보다 뭐 17 커지더라. 막 이런 문제 있죠. 그런 유형의 문제 할 때는 10의 자릿수가 x, 1의 자릿수가 y인 두 자리 자연수를 10x 플러스 y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줘서 풀어주시면 되고 걔네 둘의 자리를 바꾸면 이렇게 생긴 게 이렇게 된다는 건데 얘가 10x 플러스 y로 표현이 된다면 얘는 10y 플러스 x 이렇게 표현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얘네 둘 사이의 차이가 얼마가 있었다. 그럼 여기에 그거를 더해주거나 빼줘서 아까와 같아진다. 이런 식으로 식을 세워주시면 되겠죠. 이해되셨죠? 자, 그리고 세 자릿수라면 얘는 사실 x가 아니라 x에다가 100을 곱한 수치니까 100x. 얘는 y, 뭐 그냥 5, 여기에 5가 쓰였다면 걔가 5가 아니라 사실은 50이니까 10y. 여기만 1의 자릿수만 그대로 지 이렇게 와주면 되겠죠. 이해되셨나요? 네, 그래서 세 자릿수는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개념을 활용해서 우리 함께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1의 자릿수가 10의 자릿수보다 5만큼 큰 두 자리 자연수가 있다. 자, 그러면 이 수가 x, y라고 한다면 1의 자릿수 y가요. 10의 자릿수 x보다 5만큼 크대요. 이렇게 우리가 일단 힌트를 활용할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이 숫자에서 얘네 둘을 바꿨어요. 이렇게 바꿨어요. 그랬더니 얘는 처음 수의 2배보다 18만큼 더 크대요. 자, 그러면 지금 이 두 개의 힌트를 가지고 우리가 처음 수 x, y를 알아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x, y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x 플러스 y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걔네들의 자리를 바꾼 yx는 10y 플러스 x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얘는 처음 수 얘의 2배보다 18만큼 더 크다고 했으니 이런 식이 세워지겠죠. 그러면 이걸 정리했을 때 우리가 19x 마이너스 8y 그리고 이거는 마이너스 18 이런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얘와 얘를 활용해서 우리가 x와 y를 구할 수가 있게 되겠죠. 자, y 자리에 요거를 대입해 볼까요? 그러면 19x 그 다음에 8 앞에다 써주고 x 플러스 5 이거는 마이너스 18 이렇게 되면요 19x 마이너스 8x 그리고 마이너스 40 이거는 마이너스 18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11x가 되겠죠. 그리고 얘 이쪽으로 이항하면 22가 될 거예요. 그래서 x가 2라는 걸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x가 2면 y는 7이 되겠죠. 그래서 처음 수는 27 이렇게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으니까 정답은 2번 되겠네요. 네, 다음 개념으로는 조금 어려운 응용 유형이라고 할 수 있는 단리법, 복리법에 관한 개념입니다. 자, 혹시 단리법과 복리법의 차이를 알고 계신가요? 자, 단리법은 원금에 대해서만 처음 약정한 이자율을 계속 붙여서 이렇게 계산해 주는 방법이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매달 제가 10만 원을 예금한다라고 할 때 단리법으로 매달 그럴 리는 없겠지만 10%의 이자를 준다면 월 이율 그럴 리는 없겠지만 그렇게 준다라고 하면 처음 넣은 10만 원에서 한 달 후에 만 원을 줘서 11만 원을 이렇게 통장에 굳히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한 달이 지나면 또 처음 넣었던 원금 10만 원의 10%만 이자를 받게 돼서 그 다음 통장에는 12만 원이 있게 되는 거고요. 또 한 달이 지나면 처음
약속했던 원금에만 이자를 또 줘서 계속 그냥 매달 10,000원씩만 더 이자가 붙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달리법이고요. 복리법은 원금에 이자가 붙어서 11만 원이 됐잖아요. 그러면은 그 다음 달에는 11만 원을 원금으로 가정하고 이자를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똑같은 상황에서 이게 복리로만 바뀌게 되면 여기까지는 똑같은데 이제 여기서 달라져요. 이때는 처음 넣었던 원금에만 계속 이 이유를 붙여 10,000원을 계속 얻게 되는 건데 이제는 그 지난달에 원금과 이자의 합계, 즉 원리 합계에 10%의 이자를 붙여서 이제는 11만 원에 10%, 즉 그럼 11,000원이 되겠네요. 11,000원이 더 붙어서 12만 1,000원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얘보다 조금 더 붙었죠. 그 다음에는 또 이 12만 1,000원에 10%를 더 붙여서 그러면 얼마가 되죠? 이거의 10%면 12,100원을 더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10,000원씩 이렇게 계속 받는 것보다는 당연히 더 많은 금액이 불어나겠죠. 12,100원이 이렇게 더 불어나서 그러면 13만 맞나? 12,100원이니까 13만 3,100원 이렇게 이제 다음 달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이게 바로 복리계산법입니다. 자, 그러면 결국 달리법으로는 매달 똑같은 금액이 불어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등차 수열의 활용 문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이 불어나는 비율이 계속 이렇게 됩니다. 처음에 원금에서 그 다음 달엔 이자가 이제 R%가 붙으면 여기가 A 플러스 100분의 RA가 남아요. 그쵸? 그러면 이걸 계산하면 A로 묶었을 때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다음 달에는 이제 이거에 또 R%가 더 붙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 더 추가가 되는 게 이거의 R%. 그러면 이거의 R%면 다시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이게 이 자리에 와야 합니다. 그럼 이게 이번 달에 붙은 금액이고 원래 있었던 건 얘고 그럼 여기에다가 얘가 더 이자로 붙게 되는 거니까 얘 더하기 얘가 그 다음 달 잔고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얘 정리한 게 얘였죠. 여기에다가 이자 이만큼이 더 붙었어요. 아이고. 그러면 공통인수 이만큼이 있기 때문에 얘로 이렇게 묶어낸다면 여기에는 1만 남을 거고요. 여기 뒤에는 얘 100분의 R이 남겠죠? 그쵸? 그래서 결국 A 1 플러스 100분의 R의 제곱이 돼요. 여기 제곱 이렇게 이렇게 돼요. 그래서 요 유형의 문제는 등비수열로 많이 활용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자가 복리법으로 n번 붙게 된다면 지금 2번 붙었을 때 여기에 2가 쓰여졌죠? 그래서 복리법으로 이자가 n번 붙으면 결국 원금에다가 이렇게 몇 프로의 비율을 따져서 여기가 n제곱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여기 저는 R% 자체를, R% 자체를 이렇게 100분의 R로 표현했는데 얘는 100분의 R까지를 그냥 R로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 합산 금액이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셨죠? 네, 다음 이제 TU다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자를 포함해 4년 후 2천만 원을 갚기로 하고 돈을 빌리고자 한다고 했습니다. 연이율 8%가 적용되면 달리일 때와 복리일 때에 빌릴 수 있는 금액의 차이는 얼마인가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달리로 생각을 해볼게요. 달리법이 적용이 된 상태로 내가 A1을 빌리게 된다면 1년 만에 돈을 갚는다면
원금 A1에다가 이거의 8% 이거를 이렇게 갚아서 합계가 2천만 원이 되게끔 하는 돈 A를 내가 빌리면 되는 거죠. 그죠? 그런데 4년 만에 돈을 갚는다고 했어요. 4년 동안. 그러면 단리법이 적용된 상태에서는 이렇게 붙는 이자를 한 번이 아닌 4번을 내게 되는 거죠. 그죠? 근데 단리법이기 때문에 처음 내가 빌린 돈 A1에 대해서만 8%를 계속 연마다 한 번씩 지급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긴 이자, 이 이자를 한 번이 아닌 4번의 이자를 낸 상태가 될 거고요. 그러면 내가 빌린 돈과 4번의 이자를 합한 상태가 2천만 원이 되게끔 해서 어쨌든 4년에 원금 이자 합쳐서 2천만 원이 되게끔 해서 하는 돈을 처음에 나한테 빌려줘 이러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셨나요? 그러니까 원금과 이자 합쳐서 2천만 원을 줄 테니까 그걸 계산해서 원금과 이자를 합친 게 4년 뒤에 원금과 이자를 합친 게 2천만 원이 되게끔 하는 그 첫 알맹이 그 돈을 나한테 빌려줘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이걸 계산을 해보면 얘가 100분의 32A가 될 거니까 100분의 132A 이렇게 될 거고요. 이 상태에서 이제 우리는 A를 구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얘는 10,000 이렇게 이제 될 겁니다. 그쵸? 요걸 이제 계산을 해주면 2000을 132로 나눠줘야 되는데 잠깐 이렇게 나누고 대략적인 값이 나오면 이제 지울게요. 그럼 여기 132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렇게 되니까 여기 5번 정도 들어가겠죠? 2, 5, 10, 3, 5, 15. 그 다음에 1, 5, 5.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또 한 번 들어가고 계속 반복되겠죠? 그쵸? 그리고 뒤에 얘가 붙고 10,000 이렇게 이제 될 건데 그렇죠? 이렇게 되고 15.15 되는데 100이 곱해지면 이렇게 이제 될 거예요. 그쵸? 요렇게 이제 되는데 1000의 자리에서 반올림 한다고 했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요렇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거고요. 두 번째로 복리법으로 돈을 이제 빌리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생각을 해볼게요. 자, 복리법으로 만약에 1년 만에 돈을 갚는다면 1년 만에 갚는다면 얘와 다를 바 없죠. A1과 그것의 이자 8 얘를 합쳐서 2천만 원 되게끔 갚으면 될 건데 이제 2년, 3년 이렇게 될 때 상황이 좀 달라져요. 그쵸? 2년 차에는 지금 2년 차에는 이걸 계산한 게 이렇게 돼서 1.08A라고 할게요. 1.08A라고 할게요. 그러면 2년 차에는 이 돈 자체가 이제 원금으로 인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것에 다시 8% 얘를 갚게 돼야 되는 거죠. 이해가 되셨나요? 그러니까 2년 차에는 원금 자체도 이자가 붙어서 불어난 상태가 되는데 그 불어난 돈을 다시 원금으로 인식해서 그것의 8%를 갚아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2년 만에 만약에 갚는다라고 하면 원금 자체도 불어나고 원금의 8%의 그 돈을 또 이자로 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결국 이만큼의 돈을 갚아야 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얘는 1.08로 묶어내면요. 1.08A로 묶어내면 여기는 1이 남고 여기는 100분의 8, 즉 1.08. 100분의 8, 0.08.
이렇게 되기 때문에 결국 1.08 제곱 A가 되는 거죠. 이해가 되셨나요? 만약에 3년 차가 된다면 원금 자체도 이렇게 불어나는 상태에서 이제 이 원금에 또 8%의 이자를 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만큼을 갚아야 되는 상태가 됩니다. 3년 차 만에 갚는다면 원금도 불어나고 그것에 대한 이자도 내야 되니까. 자, 그러면 결국 똑같이 1.08에 제곱 A로 묶어내면 1 플러스 0.08 이렇게 될 거니까요. 결국 얘도 1.08이 돼서 1.08 세제곱 A가 될 거고요. 그러면 당연히 이제 문제에서 요구하는 4년 차에는 요게 원금으로 인식이 되고 이것에 다시 8%의 이자를 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돼서 1.08 세제곱 A에 이걸로 묶어내면 이렇게 될 거고요. 그러면 얘도 또다시 1.08이 돼서 1.08 4제곱 A가 됩니다. 그래서 1.08 4제곱 A가 2천만 원이 되게끔 하는 최초의 A1을 내가 빌리게 되는 거죠. 그럼 1.08은 여기에서 1.36으로 계산을 했어요. 그럼 1.36은 100분의 136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A는 2천만 원 곱하기 136분의 100 이렇게 될 거고요. 얘를 계산을 하면 자리가 좁아서 칠판으로 넘어갈게요. 그러면 지금 A가 이번에는 2000을 136으로 나눈 상태가 되니까 이렇게 계산해주면 여기가 1, 9, 10 이렇게 돼서 6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5번이 못 들어가죠. 그래서 4번이 들어갈 거예요. 6, 4, 24, 3, 4, 12 그쵸? 3, 4, 12 그리고 1, 4, 4 그러니까 5 이렇게 되겠네요. 자, 3, 10 이렇게 되니까 6 그리고 여기는 9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한 7번 정도가 들어가겠죠? 그러면 6, 7에 42 그다음에 3, 7에 21 1, 7, 7, 9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는 80 이렇게 되니까 0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여기 점 찍히고 숫자가 7까지는 못 들어가고 한 6 정도 될 것 같아요. 36, 18, 36, 18 그리고 166이니까 7 이런 식으로 돼서 여기서 반올림을 한다면 1, 4, 7, 1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물론 지금 이렇게 점 찍혀서 14.71인데 여기 분자에 100 있는 거 보이시죠? 분자에 100이 있기 때문에 곱하기 100을 한다면 14.71에다가 100을 곱했기 때문에 1471 단위 만 이렇게 붙게 되는 거죠. 그러면 달리법으로 이제 내가 원금과 이자를 합쳐서 2천만 원을 갚을게 라고 말할 땐 1515만 원을 빌리면 되는 거지만 복리법으로 원금과 이자를 내가 합쳐서 2천만 원 갚을게 라고 하면 내가 뭐 저금을 하는 입장이면 복리법으로 이자를 쌓아가는 게 당연히 이득이겠지만 내가 복리법을 이용해서 갚는 거라면 내가 갚아야 될 원금 자체가 불어나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빌리는 사람 입장에선 불리한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더 금액이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그럼 두 금액의 차이를 구해야 되는데 달리법으로 빌렸을 때의 금액 1,515만 원과 복리법으로 빌릴 때 빌릴 수 있는 금액 두 금액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걸 보면 여기는 4가 되겠죠. 그래서 44만 원의 차이가 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달리법과 복리법의 적용 방법 차이 이해가 되셨나요? 네,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네, 이제 다음은 부등식 개념입니다. 자, 부등식은 부등호를 그러니까 누가 더 크냐, 작냐, 같냐 이런 관계를 활용한 부등호를 나타낸 식, 부등호가 사용된 식 이게 바로 부등식인데요. 문제에 뭐 이상, 이하, 최대, 최소, 미만 요런 미만, 뭐 초과 이런 말이 나올 때 이제 부등식을 활용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고요.
부등식의 성질을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등식의 성질은 양변에 똑같이 어떤 수를 더하거나 빼도 부등호의 방향은 그대로 변함이 없다라는 개념과 양변을 같은 양수로 곱하거나 나누어도 부등호의 방향은 변하지 않는다는데 만약에 음수를 곱하거나 나누게 되면 그때는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어야 됐었죠. 그죠? 그래서 요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양수를 곱하고 나눌 땐 이 부등호가 그대로 유지가 되는데 이 상태에서 음수인 C를 곱하면 이 부등호가 이렇게 반대로 바뀌는 거 보이시죠? 네. 그리고 당연히 주의하셔야 되는 거 0이 아닌 숫자로 나눠야 되는 거지 0으로 나누는 경우는 수학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0분의 5 이런 건 존재하지 않아요.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TU다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회사에서는 A, B 두 제품을 주력 상품으로 제조하고 있다. 한 개를 만드는데 A 하나를 만드는데 재료비는 3,600원, 인건비는 1,600원이 들어간다. B를 만들 때는 재료비 1,200원, 인건비 2,000원이 들어간다. 이 회사는 한 달 동안 두 제품을 합쳐서 40개를 생산하려고 한다. 재료비는 12만 원 이하, 인건비는 7만 원 이하가 되도록 할 때 A를 최대로 생산하면 몇 개를 만들 수 있는가? 자, 이렇게 두 개의 제품이 만들어져야 되고 각각 제품을 만드는데 필요한 항목이 두 개 이상이죠. 인건비와 재료비 이런 식으로. 이런 유형의 문제는 표를 그려주셔서 푸는 게 도움이 됩니다. 자, 표를 한번 그려볼게요. 자, 먼저 A, B를 만드는데 인건비도 들고요. 그리고 재료비도 들어요. 자, A 하나 만드는데 인건비 1,600원. 그리고 재료비가 3,600원. 아, 재료비를 먼저 썼어야 되는데. 그래도 그냥 무방하니까 네, 그냥 봐주시고요. 자, 그리고 B 하나를 만드는데 재료비는 1,200원, 인건비는 2,000원이 들어간다고 하네요. 자, 그리고 완성품을 기준으로 항상 완성품을 기준으로 미지수를 세우셔야 돼요. 완성품의 개수로. 자, 왜냐면 인건비가 뭐 X개 만들어진다, 재료비가 X개 만들어진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총 개수는 완성품의 개수는 A를 몇 개, B를 몇 개 만든다는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A를 X개, B를 Y개 만든다라고 하면 얘 하나 만들 때마다 1,600원, 3,600원 드는 거니까 인건비는 1,600X, 재료비는 3,600X 이렇게 필요하게 되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요것들이 어떻게 되냐? 여기가 1,600X가 될 거고요. 여기가 1,600X, 여기는 3,600X 이렇게 될 거고요. 여기는 2,000Y, 여기는 1,200Y 이렇게 얘를 X개, 얘를 Y개 만들면 돈은 각각 이만큼씩 필요하게 될 겁니다. 자, 두 개를 합쳐서 X랑 Y를 합쳐서 40개 만들고 싶고요. 그리고 어떤 식이 필요해요? 재료비는 12만 원 이하. 이 두 개의 돈을 합쳐 3,600X와 1,200Y를 합쳐 12만 원 이하가 됐으면 좋겠으니까 이하면 이렇게 12만 원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식 세워주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인건비는 얘하고 얘를 합쳐야 되는데 1,600X와 2,000Y를 합쳐 7만 원 이하. 이렇게 식을 세워줄 수가 있겠죠. 그럴 때 A가 가장 커야 돼요. A가 최대로 된다면 어떻게 될 수가 있느냐. 자, 그러면 먼저 여기에서 X가 얼마인지 이제 구하면 되는 거죠.
그쵸? x가 얼마인지 구하면 되니까 이 식을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자리가 좋아서 표로 넘어갈게요. 칠판으로 넘어갈게요. 자, 먼저 여기서 보겠습니다. 3600 x 1200 y 12만 원 이렇게 하면요. 먼저 이렇게 약분이 돼서 36x 12y 1200 이렇게 될 거고요. 한 번 더 12로 약분해 볼게요. 그러면 3x, 그 다음에 y, 그리고 여기는 100 이렇게 되겠네요. 그쵸? 자, 두 번째 식은 역시 이렇게 동그라미 두 개씩 약분이 되면 16x 그리고 20y 여기는 700 이렇게 될 거예요. 자, 얘가 또 4로 약분이 되겠네요. 4로 약분을 하면 4x 여기는 5y 그 다음에 4, 1은 4 7에 28 그 다음에 4, 5, 20 이렇게 되겠네요. 그쵸? 그리고 x 플러스 y는 40이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는 x가 필요한 거니까 y를 40-x로 바꿔서 두 개의 부등식에다 대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3x 그 다음에 40-x 100 이렇게 될 거고요. 그러면 얘가 2x 얘는 이쪽으로 이항해서 60 x는 30보다 작거나 같다. 이런 결과가 나오겠네요. 자, 이번엔 얘를 여기다 대입을 해볼게요. 두 번째 헷갈리실 수 있으니까 두 번째 식에다 대입하면 여기에다 대입하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결국 4x 그 다음에 5 40-x 그리고 이게 175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면 얘는 여기 4x 플러스 5, 4, 200 되겠죠. 그리고 5x가 돼요. 그래서 결국 마이너스 x 얘는 이쪽으로 가면 마이너스 25가 되겠네요. 그쵸? 그러면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양변에 마이너스를 나눠주면 부등호는 반대로 바뀌어서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x의 범위가 얘하고 얘 사이여야 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x는 25보다는 크거나 같고 30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런 식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a를 최대로 생산하면 몇 개를 만들 수 있을까라고 물었으니까 최대 이 범위에서 가능한 개수 30개가 되겠네요. 그쵸? 그래서 정답은 4번에 해당되는 30개가 되겠습니다. 정답 4번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교재에 소개되어 있는 개념을 다 한 번씩 살펴봤고요. 그리고 트이우다 문제 한번 풀어봤는데 다음 시간에는 그 키우다 해당되는 문제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